아,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런 차가 나오는구나. 아, 근데 나만 없어, 아반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말 결산 느낌으로 2021년 국내 출시된 올해의 바이크 5대를 한번 꼽아봤잖아요. 오늘은 2륜차에 이어서 4륜차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21년 국내 출시된 올해의 국산차, 이번에도 5대로 한번 리스트를 꾸며봤는데요. 제가 지난 바이크 영상 때도 강조했지만 최고의 차를 가리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제 나름의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가성비라던가, 가성비가 있고 아니 뭐 그렇다고 모든 게 가성비를 기준으로 선정된 건 당연히 아니고 좀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저희 이거 지금 촬영해 주시는 PD님만 하더라도 저희 인볼든에서 가장 심각한 차쟁이인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PD님은 올해 나온 국산차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반떼 N이 제일 이거 비슷하네 근데? 뭐 이거 물어볼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어쨌든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로 5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친구들을 꼽았는지 하나하나씩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저희 PD님이랑 말했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들고 나온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사실 아반떼 N 이야기 하려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한 7, 8년 정도까지만 해도 약간 무지성 현가였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그 뼛속까지 쇠슬람이었는데, 야, 현대차 그거 말이야. 차가 완전 쿠킹 오일에서 뭐 사고 나면 G4되고, 야, 쇼브레 차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차체 향상이 좋고, 현대기아는 너 임마, 너 이거 대기업 독과점에 횡포야, 횡포 임마. 너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랬던 제가 지금은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해서 이 아반떼 N의 등장은 정말 뭐 그냥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전 좀 감개무량한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차가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현대 N 브랜드에서 먼저 나온 벨러스터 N과 비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4기통 2.0L 터보의 6단 수동과 8단 DCT의 2가지 미션으로 나오는데, 터빈 쪽 부품 소재라던가 세팅이 좀 개선돼가지고 출력이 조금 소폭 상승했죠. 벨로스터 N이 퍼포먼스 팩 기준으로 275마력이었는데 아반떼 N은 280마력이고 NGS를 쓰면 290마력까지 부스트를 시킬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스펙 수치가 벨로스터 N보다 개선된 포인트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또 돈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디스크 사이즈도 벨로스터 N보다 더 커져서 360mm짜리 대구경으로 박아놓고, 차체에서 느껴지는 견고한 강성이라던가 거동에서의 단단함 같은 요소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더 매만진 느낌이 있죠. 사실 베렌의 경우 일상주행이라던가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좀 투머치하잖아요. 근데 아반떼 N의 경우 에코모드나 노멀로 주행을 하면 일상주행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있다고 봅니다. 뭐 마냥 으르렁거리고 좀 튀는 것보다는 좀 오밀조밀하고 단단하게 꽉 조여주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재미 자체만 보자면 사실 벨로스터 N의 세팅이 더 극한의 펀드라이빙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반떼 N은 정말 베렌에서 얻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걸 거의 완성형에 다듬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N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저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봐요. 앞서 언급했듯이 베렌과는 다르게 아반떼 N은 오로지 펀카가 아닌 어느 정도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한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벨로스터 N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점들 있잖아요. 2열 거주성이라던가 승하차 할 때 되게 좀 불편한 부분. 그런데 이건 아반떼 N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사실 디자인도 소위 그 삼각대라고 놀림받던 그 역사를 한 방에 지워버릴 정도로 너무 멋있게 변했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반떼 2열 공간이 이제는 사실 준중형이라는 단어 표현이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 편합니다. 심지어 N 모델도 일반 모델과 똑같이 2열 시트에도 폴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아반떼 N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아반떼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반떼 N과 그냥 아반떼는 완전히 다른 차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완성도 높고 수입 퍼포먼스 차량이 전혀 부럽지 않은 고성능 차를 4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누릴 수 있다. 그걸 저 같은 사람은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로지 자동차를 이동수단, 라이드의 개념으로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봤자 이름표가 아반떼인데 근데 4천만 원? 가성비? 아니 저기요, 가성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죠. 만약 아반떼가 아닌 이게 현대 N 브랜드가 내놓은 새로운 고성능 퍼포먼스 펀카, 여기에 내장재나 소재를 조금 더 프리미엄하거나 좀 특별하게 스타일로 포장해서 아반떼가 아닌 완전 새로운 독자적인 라인으로 포지셔닝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올해 새롭게 출시된 기아의 스포티지, 정확히 그 중에서도 딱 하이브리드 모델을 꼽아봤습니다. 지난 7월에 완전히 풀체인지된 5세대 스포티지가 출시됐는데, 스포티지는 유독 지난 4세대에서는 그 일명 그 망둥어라고 불리는 호불호 좀 심하게 갈리는 디자인이라던가 뭐 본네트 거의 끝까지 올라간 헤드라이트의 완전 미친 위치 선정 때문에 좀 말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결국 이게 5세대 스포티지에 와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싹
다 바뀌긴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 이거는 딱 봐도 정말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K5와 조금 비슷한 디자인 언어를 공유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계속 문제로 지적되던 그 헤드램프의 조사각도 이제 정상적인 높이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5세대 스포티지의 경우 나라별로 그 규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일반 모델이랑 롱 휠베이스 모델이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롱 휠베이스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점이죠. 실내 공간에서도 분명히 얻는 장점이 있을 거고, 숏 버전과 비교하면 그 롱 휠베이스는 측면 쪽에 쿼터 글래스가 2열 도어 바깥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던가 비율 측면에서도 꽤 당당한 포지션이 나와서 거의 중형 SUV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5세대 스포티지의 라인업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상품성이 좋은 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실내 거주 공간이나 겉으로 보이는 사이즈, 휠베이스 같은 것들이 정말 이제는 엄청나게 커져서 그냥 중형 SUV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봐요. 그런데 파워트레인도 하이브리드는 1.6L 4기통 가솔린 터보에 전기 모터를 붙여서 230마력이라는 한국에서 준중형으로 분류되는 이 세그먼트 기준에서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런 출력 성능을 보여준단 말이죠. 거의 체급 파괴자, 거의 뭐 하극상 이런 수준인데, 스포티지는 정숙성이라던가 소음 방지 설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승차감이 살짝 하드한 감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막 단단한 차들처럼 막 튄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패밀리카로 쓰기 위한 안락함과 적당히 달려야 할 때 달려주는 그런 주행 감각의 밸런스가 정말 절묘하게 잘 잡혀 있어요. 다만 하이브리드라는 걸 감안해도 가격은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수준이긴 해요. 근데 또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트림 자체가 일단 엔트리급 깡통이 아예 없고 프레스티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 장치들도 꽤 잘 붙어 있으니까 사실 굳이 풀옵션 사지 말고 적당히 한 노블레스 선에서 한 3천 초중반 정도로 끊어버리면 나름대로 충분히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제 스스로 이걸 이 리스트에 올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이 됩니다. 쌍용 렉스턴 스포츠인데요. 이 주제가 어디까지나 최고의 차를 꼽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올해 국산차 이거 주제로 리스트에 추려보면 분명 5대 다 현대기아차만 나올 건데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렉스턴 스포츠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밸런스 패치 느낌으로다가 지난 2018년에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도 올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죠. 우리는 보통 그동안 쌍용에서 뭐 페이스리프트 된다 이런 소식 나와도 사실 별로 기대 안 하잖아요. 얼굴 다 비슷하고 풀 체인지 돼도 맨날 똑같은 그 2.2L 디젤 엔진 올라가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쌍용이 처한 상황, 변화 자체를 줄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브랜드를 이끌어온 거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승부를 보는 게 디자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렉스턴 스포츠의 페이스리프트는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픽업 트럭이라는 장르라면 좀 응당 갖춰야 되는 그런 마초적인 남성다운 와일드한 그런 게 렉스턴 스포츠는 좀 부족했던 면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렉스턴과 어느 정도 디자인의 통일성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진 그런 결과인데, 이번에는 그런 족쇄를 좀 과감하게 벗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크롬 씌운 굵직굵직한 가로형 그릴을 좀 붙여놓으니까 일단 얼굴 생긴 게 너무 당당해졌고, 포스 자체는 정말 수입 픽업에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솔직히 주행 성능은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 픽업 차량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인식들 있잖아요. 뭐 승차감이라던가 운동 성능 이런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면 야, 픽업 트럭 사면서 애초에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받아치고. 근데 여러분, 까놓고 말해서 콜로라도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운동 성능 너무 좋고 운전도 진짜 재밌고, 우리도 이제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성이나 승차감을 포기하고 타는 그런 장르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다만 쌍용이 2.2L 디젤 엔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숙성은 굉장히 잘 잡는 편이고, 제가 이걸 굳이 이 리스트에 넣은 이유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가성비죠. 가격으로 보면 사실 픽업 트럭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 렉스턴 스포츠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차가 아예 없어요.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일단 수동 미션 차량 제외한다고 해도 후륜 모델 시작가가 2,600만 원, 4륜 모델 시작가가 2,700 후반대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픽업 트럭 중 그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차량이 쉐보레 콜로라도인데, 콜로라도는 후륜 모델 시작가가 이미 4,000원이 넘어가거든요. 포드 레인저, 지프 글래디에이터 얘네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실제로는 이 덩치의 차량은 출퇴근 데일리카로 쓰기보다는 뭐 어디 놀러 갈 때나 짐 싣고 이동할 때, 레저 장비 실을 때 사실 뭐 이런 목적이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럼 운동 성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승용차 타듯이 익숙한 편의 장비 있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아니 일단 뭐 보세요. 렉스턴 스포츠는 3천만 원이 안 되는 깡통 바로 윗트림부터 통풍 시트를 달아준다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렉스턴 스포츠가 분명 가성비에서는 압도적인 차량이 아닐까 뭐 싶어요. 운동 성능
성능이나 주행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면 아니 일단 좀만 지금 머리를 굴려봅시다. 여기 레인저나 콜로라도 살 돈이 있어. 그러면 렉선 스포츠 싸잖아요. 대충 한 중간 트림 맞춰서 3,000쯤 맞춰서 사고 남는 돈은 그냥 중고로 세컨 펀카를 한 대 더 그냥 사면 되지 않나.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가성비 타령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의 G80, 즉 전기차 버전 G80 모델을 꼽아봤습니다. 여태까지 소개한 차들이랑은 아무래도 좀 결이 다르죠. 조금 가성비에 포커싱 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이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G80에 비해서 훨씬 비싼 8,200만 원의 단일 트림에 옵션 있는 거 다 갖다 붙이면 차 가격만 거의 1억에 육박하니까요. 이쯤 되면 이제 또 그분들이 오실 겁니다. 뭐 그 돈 씨라고, 뭐 그 돈이면 내가 이씨. 사실 이 G80 전기차가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베이스로 두고 있긴 해요. 근데 원래 G80에 들어가는 플랫폼 자체가 설계 기획 단계부터 전동화 적용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코나 EV 같은 차량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핏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데 상당히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죠. 87.2kWh라는 굉장히 넉넉한 용량의 배터리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듀얼 모터 사양으로 전륜과 후륜에 각각 136kW 모터가 들어가는데 각 모터의 출력이 정확히 똑같아서 전륜과 후륜에 배분되는 파워도 5대5로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앞쪽으로 걸리는 부하나 힘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또 제동 성능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브레이크도 모노블록 4P 스펙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리고 또 이런 플랫폼에 아이오닉보다도 용량이 더 큰 배터리 넣으니까 무게가 내연기관 G80 대비 300kg나 더 무거워지고, 이걸 또 보완하려고 알루미늄을 또 쓰고 솔라루프도 옵션으로 만들어서 놓고, 이런 식으로 G80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차입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가는 특징 때문에 일단 가격이 비싸지고 공차 중량도 무거워지고 하면 단점만 있을 것 같은데, 또 오히려 그로 인해 생기는 이점들도 있어요. 고속주행에서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안정감이라던가, 이미 내연기관 G80에서도 엄청 조용한 차였는데 이 전기차 G80은 진짜 그야말로 MVH 측면에 있어서는 도저히 어떤 차가 와도 비벼보기 힘든 그런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의 한계,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과 공유하는 플랫폼이고 거기서 앞뒤 모터를 넣고 또 배터리도 엄청 큰 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 장비들이 막 빠져요. 아니 이게 프리미엄 차인데 뒷자리에 통풍 시트 빠지고 전동도 빠지고 프론트 트렁크 공간도 전혀 안 나오고, 뭐 이런 소소한 아쉬움이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 G80 전기차는 분명 현대가 여러 가지 건설적인 시도를 해보고 기대 이상으로 또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온 그런 차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는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랑 기아 EV6.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오닉 5와 EV6에 대한 평가가 지금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이미 유럽에서는 2021 올해의 차 후보에 이 두 대가 같이 올라왔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중에서 EV6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이 두 모델 중에서 EV6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디자인이겠죠. 이게 이 GMP 플랫폼을 공유하는 같은 그룹의 차량이라도 이 둘의 디자인 언어는 정반대로 완전히 확 갈리거든요. 아이오닉 5의 경우 재작년에 옛날 그 포니의 헤리티지를 살짝 녹여내는 컨셉 모델로 선보였던 그 EV45, 거의 그대로 그걸 구현했는데, 이건 딱 봐도 각지고 면을 깎아서 만들고 헤드램프 디자인만 봐도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 흔히 생각할 수 있었던 미래의 자동차는 이런 모습일 거야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EV6는 전기차지만 내연기관 차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뭐 디자인 방식도 아이오닉 5와는 전혀 다른 유려한 곡선을 잘 살려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감각적인 뉘앙스를 잘 담아냈고요. 정면이나 측면에서 보이는 실루엣도 아이오닉 5에 비해 EV6는 뭔가 내연기관의 그 고성능 패스트백 차량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프로포션을 갖고 있어요. 이건 실내를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내 공간이나 인테리어의 배치를 보면 아이오닉 5는 전기차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좀 약간 플랫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EV6는 물론 중단부가 뻥 뚫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운전석과 조수석 한가운데에 고전적인 센터 콘솔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어 노브도 아이오닉 5는 칼럼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EV6는 다이얼식 조그가 이 센터 콘솔에 그 내연기관차에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처럼 배치를 했죠. 2열 헤드룸 공간이 더 많이 나오고 시트 앞뒤 슬라이딩도 되는 아이오닉 5는 패밀리카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치면 EV6는 보다 젊은 사람들이 스포티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각기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차량은 기본 플랫폼이 같지만 이처럼 껍데기만 바꾼 게 아니라 명백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EV6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차량이 아이오닉 5보다 더 늦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이오닉 5는 현대차가 이 GMP라는 자사의 첫 순수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가장 첫 모델이잖아요.
근데 출시 배경을 보면 조금 시간에 쫓기듯 약간 출시일자 맞춰서 빨리 내야 되니까 막 급하게 나온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EV6는 그래도 그보다 반년이라는 여유 시간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나마 문제점을 찾고 또 여러 유의미한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특히 차량의 성격에 맞춰서 조금 더 견고하게 꽉 짜여진 서스펜션 세팅이 롤도 한층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오닉5와 달리 EV6는 전기차에서 일반 전원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V2의 시스템이 깡통 트림을 제외한 모든 라인업에 들어가 있고 롱레인지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도 5kWh 정도가 더 크고 확실히 나중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상품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이렇게 내놓은 모습이 딱 눈에 보입니다. 개인적인 추천 트림은 롱레인지 후륜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경제력에 맞는 세부 모델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출시된 올해의 국산차를 주제로 총 5대의 차량을 뽑아왔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겨울철이라 날씨도 춥고 이제 좀 눈도 오면 사고 위험도 많이 커질 텐데 부디 그런 일 없도록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